첫 번째 이슈는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그 얘기입니다. 어제 이제 발생했다는 처음 발표가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이 병 혹시 사람한테 영향 미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돼지고기 이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궁금하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백신, 치료제 없는 치사율 100% 돼지 흑사병. 이 병에 돼지가 걸리게 된다면 거의 죽게 되는 겁니다.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결국 20번째 돼지열병 발병국 5명을 쓰게 됐다. 돼지과 동물만 분비물이나 호흡기통에 감염이 됩니다. 확산 방지 일주일이 고비다. 지금이 고비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자체 비상 걸렸다. 그런데요. 초기 방역을 실패할 때 지금 이 정도로 막지 못하면요. 근절까지는 최소 5년이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전국 확산된 돼지고기 가격 상승 우려가 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요. 돼지고기 섭취에도 전혀 문제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궁금한 거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드셔도 됩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잠시 키워드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어디서 왔는지를 모릅니다. 지금요. 그 다음 기사 보시죠. 잔반.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이 먹고 남긴 잔반. 이게 돼지 사료로 쓰인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잔반일까 아니면 북한에서 내려온 멧돼지일까? 다 물음표입니다. 전파 경로 미스터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료를 지금 그 발생한 곳이요. 잔반이 아니고 사료를 먹어서 잔반 섭취 가능성은 낮고요. 그리고 농장 근로자 최근에 해외 방문한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왔을 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북한에서 혹시 멧돼지가 나와서 감염시킨 거 아니가 그런데 밀폐형 농장이라서 멧돼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답니다. 그럼 어디서 온 건가요? 그럼 도대체 그 내용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간 알려졌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감염 경로가 차단됐던 만큼 일각에서는 조류에 의한 감염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도 아니고 저 이유도 아니고 답답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뭘까 보니까 혹시 조류에 의한 감염, 새가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가능성까지 좀 따져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첫 발병입니다. 그에 따라 정부는 즉시 가축 방역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이동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전례를 보면 이 질병은 확산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매뉴얼대로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 자,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파주에서 지금 확진 결정이 났죠. 근데 연천에서 역시 확진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퍼지고 있는 거거든요. 점차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돼지고기 이건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어요. 가격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외경제입니다. 발병이 알려지자 요동친 경매다. 돼지고기 도매가가 34%나 치솟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날짜별로 있죠? 9월 6일, 9일, 그리고 26일, 17일, 어제까지입니다. 지금 보면요. 그 전까지는 4,000원 후반대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서. 그러나 어제입니다. 6,000원 훌쩍 넘어갔어요. 급등한 겁니다. 여기 내용 보시죠. 단기간 도매가 상승은 불가피하다. 확산 여부, 살처분 규모가 변수다. 돼지고기 비축분 충분해서 가격 이렇게 뜨는 거 좀 잡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요. 이게 오래 가면은요. 이게 심상치 않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 가격 파동이 나는 거죠. 이미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농가는 소비 심리 위축을 더 우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혹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돼지고기 가급적 안 먹어야지 이렇게 하는 걸 지금 농가를 걱정한다는 거군요. 근데 앞서 보셨죠? 돼지고기 드셔도 되는 겁니다. 자, 최영호 고문님. 네.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청정국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정부 당국에서도 뭐 방역 잘 되고 있어도 큰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터져버렸습니다. 구제역이 예. 2017년도 김포에서 한번 발생이 됐었는데요. 예. 그때 진짜로 이 방역 대책을 잘해갖고 확산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예. 그때 굉장히 자신감 있고 체계적으로 농림부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예.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어느 정도 전파 속도가 빠르냐면요. 중국에서 발생했을 때 예. 2주 만에 1000km를 갑니다. 굉장히 근데 뭐 중국이 좀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도 예. 있습니다만은 그럴 정도로 굉장히 속도가 1000km면 물론 이게 무슨 교통수단만큼의 속도는 아니지만 사람이 걷는 것보다는 더 빠른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운반한 차량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이 다 포함이 됐겠죠. 그래서 지금 연천까지 확진이 났다면은 예. 사실 돼지를 이제 운송하는 데를 예. 각 이제 농장에서 자기가 혼자 쓰는 차가 아니라요. 예. 여럿이 같이 씁니다. 아. 그래서 나눠서 내서 하는데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이 북한에 이제 이 장마가 굉장해서 예. 물에 예. 섞여 있는 것들이 지금 뭐 물이 오염되는 과정이 혹시라도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역학조사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는 이제 듣고 예.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걸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8시간 내에 예. 이걸 차단하지 않으면 예. 굉장히 크게 벌려지기 때문에 예. 아주 지금 뭐 우리 농림부라든가 여기서는 굉장히 지금 뭐 비상사태로 가야 됩니다. 일단 파주에서 발병이 됐고요. 그리고 연천까지 일단 퍼진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가는 걸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거 어떻게든 이거를요. 이게 또 장기화 되면요. 이거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관계 당국 그리고 관계되신 분들이 좀 더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영화 기생충처럼. 기생충. 이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그 영화의 장면 같다는 거예요. 정경심, 딸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정황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정황이니까요. 지금 뭐 이런 어떤 이렇게 좀 묘사가 지금 돼 있습니다. 아들 표창장에서 총장 직인을 스캔. 그리고 자기 PC에 파일로 만들어서 보관을 했다. 그러면서 뭔가 총장 직위를 뭐 오려 붙였다.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정황이라는 게. 그리고 국회에 제출된 검찰 공소장엔요. 딸 진아기의 공모자와 위조했다.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공소장 어제 공개가 됐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다음 기사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조국 장관의 딸 고대 입시 때 지금 고대 입시 논란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 뭐 자기소개서 내용 그리고 뭐 제출 서류가 무엇이냐 이런 게 논란이 있었는데 고대 입시 때 조작 의혹 스펙 최소 4개 써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 고려대에 제출한 증빙서류 목록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 목록에 무슨 내용이 있는 건가요?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죠. 4개지라 그러는데 공주대 포스터 논문 발표, 당국대 인턴십, 그러니까 이 논문이 이거 제1제자 논문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센터 인턴십, 뭐 제네바 유언 인권 인턴십, 뭐 이런 걸 좀 그 목록에 있다 그러는데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스펙인데 그게 관련된 게 제출됐다. 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죠. 당국대 1저자 논문과 공주대 서울대 유엔 인권 인턴 서류 모두 제출됐다. 그런데 앞서서요. 조국 장관 기자간담회 할 때 이 논문, 소위 말해서 제1저자 논문 관련해서 논문 제출 안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영어 잘해서 입학한 것이다. 이런 설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과는 좀 다른 상황으로 지금 뭔가 나오고 있어요. 고대 입시 관계자, 지원 학생들 영어 실력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스펙이 당락 요인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몇 가지 이제 수사 관련 사항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조국 장관 국회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각 정당의 지도부를 만났거든요. 그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국 국회 찾아오자 유성엽 장관 내려놓길. 그다음에 심상정 자기 결단 요구할 수도. 일단 말을 보시면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지금 사실 어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도 민주당 쪽 분들도 만났거든요. 그러나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개혁, 경중, 선우 잘 가려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덕담 나누겠지만 그 밖에 다른 정당의 지도부는요, 보십시오. 장관 내려놓길, 자기 결단 요구할 수도. 뭐 이렇게 좀 심상치 않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는 일정을 못 잡았습니다. 이쪽에서는 좀 거부했거든요, 만나기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제 조국 장관 국회 방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맡으셨으니까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이끌어 주시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사법개혁은 김대중 대통령 때도 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기득권 저항에 의해서 실패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 필사직생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 장관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조 장관님 가족과 친척, 지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려놓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것이 많은 국민들의 의견인데 한번 깊게 저는 생각을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신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대한정치연대 대표가 장관직 뭐 이 정도면 내려놓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국 장관 말씀 깊이 뭐 새겨듣겠습니다. 이 정도 반응이었어요. 뭐 원론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정국합 의원님. 사실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다른 정당에서는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발언도 나왔고요. 특히 이 유성엽 대표는 면전에서 장관직 그만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듣던 조국 장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조국 장관이 지금 뭐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네. 본인 자체도 사실 잡으로 안 서이겠죠. 네. 네. 국회 예방한 자리에서 저 같은 얘기를 듣는 거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만큼 여전히 이제 여론이 좋지 않다라는 그렇죠. 상황인 예. 것이죠. 그러니까 유승엽 의원이 뭐 인사원 장관한테 자리를 내려놓으라라는 얘기를 들은 본인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그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도 예. 뭐 여러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사법개혁을 당일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과거와는 좀 다른 결로 자기 결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 예. 뭐 여러 가지 뭐 딸의 입시 의혹, 뭐 펀드 문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조국 장관과 직접적인 연관성 문제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 그러니까 정치가 생물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검찰 수사 역시도 생물적으로 계속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예측하거나 예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 여론들을 감안하면서 자기 결단이란 얘기까지도 언급을 한 것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예. 검찰이 증거 입각해서 조국 예. 장관의 문제에 직접적인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명명백백하게 빠른 시일 내에 드러내놓고 그 부분에 따라서 향후 어떤 입지라든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상황이고 예. 지금 전국 자체가 이 조국 장관을 문제로 둘러서 계속 지금 갈등 구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회도 분열되고 예. 있고 이 같은 점이 지적된다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변원범 변호사. 뭐 한국당에 몸담고 계시니까 이 질문 드릴게요. 조국 장관이 사실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예방한다고 좀 연락을 했거든요. 그러나 자유한국당에서는 거절했어요. 네. 왜 거절한 건가요?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장관으로 못 본다. 그 형식적으로 얘기입니까? 청문회란 절차를 예. 거치기는 했었지만 과연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했는지도 의심스러울 뿐이고 예. 또한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계속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 예. 하나 속 시원히 해결이 되고 있지 않죠. 또한 예. 과거 본인이 했던 말에 비해서 너무나 다른 정황이 나타나면서 청문회에서 거짓말, 위증을 한 것이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책임져야 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의혹이 많고 거짓에 대한 의심이 많은 상황에서 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 예방을 거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만나갖고 좀 쓴소리를 하더라도 현장에서 쓴소리를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미 뭐 청문회라든가 아니면 예. 기타 여러 자리에서 상당히 쓴소리를 많이 했었죠. 과연 예. 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예.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행사할 때 과연 국민들이 법치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예. 수많은 질타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 검찰개혁 적임자는 자신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나오겠다라는 고집을 굽히지 않았었죠. 어제 만남에서도 대한정치의 유성엽 대표가 예. 내려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했을 때 예. 무거운 맞게 받아들이겠다는 원론적 입장 외에는 전혀 자신의 고집을 꺾을 의사가 없음을 나타냈었죠. 만약 그 자리에서 뭐 정말
정말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면 사법개혁이라는 큰 소신보다 법치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라도 고민하겠습니다라는 전향적인 예. 답이 있었다면 한국당에서도 예방을 거부했다는 것이 지나치게 좀 경솔하고 가벼운 거 아니냐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 조국 장관이라든가 청와대에 대해서 임명에 대해서 예. 강행하고 있고 내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다라는 것을 예. 강조하는 상황에서 굳이 만나서 정당성을 부여줄 필요는 없었다고 봅니다. 유성엽 대한정치연대 대표에게는 좀 만나자는 연락이 좀 늦게 왔다 그래요. 그래서 유성엽 대표가 뭐 그런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유한국당은 거절한 사항도 있고 해서 만날까 말까 고민하다가 만나긴 했는데 그런 쓴소리를 좀 내놨군요. 자, 정구대 변호사께는 앞서서 이제 검찰 수사 내용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 조국 장관이 기자간담회 때 본인의 딸과 관련 제1저자 논문에 대해서 뭐 그 대학에 입시 때 제출된 바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목록이 나왔어요. 지금 목록 얘기가 나오거든. 목록에는 그게 제출 목록이라면서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말이 달라진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부분은요, 아마 제가 보기에 예. 조국 후보 장관이 예. 알고서 했는지 여부는 저는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착각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논쟁이 됐던 게 이 예. 자기 소개서 부분이 예. 이제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딸의 자기 소개서가.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근거해서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그때 어떤 목록을 제출했는지 이게 기간이 되게 오래됐거든요. 10년 정도 일이라서 뭐 예. 알고서도 만약에 제출했다 그러면 당연히 제출했다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이게 뭐 확실하게 뭐 어떤 알고서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현재 문제가 되는 건 아까 기사에 나왔습니다만 예. 그동안에 뭐 배임 횡령이라든지 아니면 예. 뭐 자본시장법 위반이라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조국 뭐 장관하고 직접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예. 아까 기사 나온 것처럼 공직자윤리법 그 내용 뭐냐면 그러니까 공직자가 직접 투자를 못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간접 투자인데 실질적으로 직접 투자 아니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좀 이제 논쟁이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모펀드라는 거는 간접 투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처럼 뭐 가족펀드고 실제로 뭐 돈을 투자했다 그러면 형식은 간접 투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접 투자 마찬가지 아니냐.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엔 아마 조국 장관과 직접 관련될 수 있는 근데 약간 한 달에 한 번 더 나가야 되는 게 사실은 그 중간에 있는 분들, 뭐 조조카라든지 아니면 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그 내용을 전부 알고 있었고 조국 장관도 그런 걸 알고 있어서 나도 이게 사실은 직접 투자가 안 되는데 간접 투자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 직접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 이 부분까지 나가야 제가 보기엔 공직자윤리법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혹이 여러 가지 제기되는데 그게 만약에 확인된다면 공직자윤리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그러니까 그 일단은 부분, 그러니까 조국 거네요. 장관이 직접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저 공직자윤리법 부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그 논문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는 아마 몰랐을 것 같다. 이렇게 그렇죠. 좀 추정을 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최영호 고문. 근데 그때 조국 장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 이것은 제가 알기에 말씀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이제 5년 이제 이 자료를 이 뭐 킵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지나서 대학 쪽에서 이게 폐기된 상태라고 이게 밝혔죠. 이 DB에 고려대 DB에 목록 이 목록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부터 1번부터 12번까지 써 있는데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법적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에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한 이후에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은 이제 본인이 했던 소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기자 간담회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위증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뭐 기자 간담회가 어떤 이 공적인 자리는 엄격히 말하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튼 대외적으로 국민들이 다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 한 말이라서 좀 논란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최영호 고문님께는 이 질문 좀 추가로 드릴게요. 사실 어제 국회에 조국 장관의 부인 공소장이 제출이 돼서 그냥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뭐 공소장 내용 다 알려졌습니다. 아까 말한 뭐 동양대 관련 표창장 뭐 위조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걸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내용의 공소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소장 제출이 좀 늦었다. 이게 좀 뒷말을 남겼어요. 통상 국회에서 어떤 공소장 제출 요청하면은 2, 3일 정도면 국회로 오는데 이번에는 열흘 넘게 걸렸거든요. 그리고 이 공소장은 검찰에서 제출하면 법무부를 거쳐서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법무부가 뭔가를 고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뒷말이에요 지금. 어쨌든지 외부에 나가는 거는 그 이 기관의 장에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장관이 이제 기관의 장은 있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하여튼 일단 이것이 이제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 시간상의 문제는 뭐 이제 차치하고 일단 내용적으로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우리가 이제 충족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논쟁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일단 기간을 갖고서는 뭐 그렇게 우리가 많은 뭐 거기에 부정적인 요소를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뒷말로 남기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그러고 지나가는 걸.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국 장관 관련 내용이죠. 자유한국당 삭발. 어제, 글쎄요, 삭발 릴레이라는 표현까지 좀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삭발을 했거든요. 그 얘기 좀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삭발. 자꾸 비춰지고 있어요, 지금 그 모습이요.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한국당 릴레이 삭발 투쟁이다. 여러 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달린 제목 보시죠. 조국 파면 야권 연대 확장은 진전이 없다. 이 삭발의 의미의 목적은 뭔가 이게 좀 확장돼서 야권이 뭉쳐서 조국 파면에 뭐 소위 말해서 대오를 갖춰서 같이 가자 뭐 이런 취지가 있을 텐데 막상 진전은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은 이게 효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요. 그 얘기입니다. 여기 밑에 아랫부분 보겠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삭발, 그리고 동참의사 이어져. 뭐 여러 명이 했습니다, 어제도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뭐 삭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나 봐요. 그러자 한마디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대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당 저스티스 리그를 만들어서 공정구하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저스티스 리그는 뭐 영화 제목 아닙니까? 근데 뭐 이런 거 어벤져스도 정치권에서 등장하더니 저스티스 리그도 등장을 했네요. 아무튼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 옆에 사진은 조국 장관이 이해찬 대표 만나서 인사하는 사진도 같이 실려 있네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삭발과 관련 내용인데요. 서울신문 기사는 이 삭발이 무슨 목적일까? 목적이라는 말은 조금 순진해 보이고요. 좀 더 구체로 말하면 속내가 무엇이냐를 설명한 겁니다. 기사 여기 있습니다. 제목이 좀 재밌게 달렸습니다. 깎고 또 깎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당의 결기냐 아니면 공천용이냐 이겁니다. 공천용이냐? 이렇게 좀 지적을. 이게 지적일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한국당 삭발 릴레이에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문수, 송영선, 강효상 이렇게 삭발을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모두 6명이다. 홍준표 전 대표, 깔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야 한다. 당 일각에선 이런 삭발 릴레이를 보고요. 총선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그리고요. 또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한 걸 보고 뭐 인터넷 공간에서는 뭐 투블록이다. 뭐 여러 또 사진까지 돌고 있더군요. 여기서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그것도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제 머리 율 브리너보다 멋있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뭐 약간 좀 희화되는 느낌도 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상황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과거에 삭발하면은 빨갱이 짓이라던 공안검사 생각난다. 그러면서 근데 한국당 삭발하고 있네. 뭐 이런 겁니다, 지금요. 북한도 또 한마디 했습니다. 머리 깎는다고 박수 치겠나 힐난했습니다. 북한은 왜 또 여기에 또 뭐 이렇게 거드는 걸까요? 뭐 한마디 했어요. 여기서 또 기사에 소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 삭발과 관련돼서 어제 그 삭발 모습 그리고 정치권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함께 묶었습니다. 보시죠. 김문수 준비위원은 이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을 다 같이 지켜냅시다. 그리고 정말 박대출 의원님한테 제가 제 머리를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전부 저는 머리 깎고 의원직 던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허위, 조작, 위선으로 실갑된 조국의 결격 사유는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하러 들었던 모든 장관 후보자들의 범법 비리 의혹을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의 삭발 투쟁을 보면서 과거 운동권 시절 삭발 단식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모욕했던 공안 검사들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몸뚱아리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약자들이 자신의 삶을 지키고 또 신념을 표현하는 최후의 투쟁 방법이 삭발 단식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준 제1야당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또 부여된 수많은 정치적 수단을 다 외면하고 삭발 투쟁으로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황교안 대표의 모습은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의 비정상의 정치를 웅변하고 있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우가 의원. 네. 심상정 대표의 비판 어떻게 보셨어요? 심 대표 비판이 일면 이해가 되죠.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 또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또 본인의 리더십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가운데 삭발하면서 그 같은 효과는 어느 정도 좀 노렸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뭐 여러 정치인들의 행위라는 자체가 정치적 행위죠. 그러니까 뭐 신문에서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일부 의원들은 총선을 뭐 염두에 둔 그런 또 시각도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보수 대 통합 연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지가 굉장히 관심사인데 여전히 뭐 평화당이라든가 손학규 대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고 있고 그 점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또 중요해 보이고 또 한편에서는 어쨌든 그 같은 장애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그 국회 안에서의 어떤 일정은 제대로 진행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어제부터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 자체를 또 지금 진행을 안 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움직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어떤 퍼포먼스라는 지적에 또 그칠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그것을 하나에 발현시켜서 어떤 뭐 국회 안에서 그야말로 어떤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뭔가 야당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이 점에 대한 상당히 고민 지점이 또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영규 의원님, 지금 저 삭발 릴레이가 뭐 추구하는 바일까요? 그 목적은 일단 제일 목적이 조국 장관 파면이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야권을 결집, 이른바 반문연대를 야권에서 좀 만들어보자 이건데 지금 아까 동아일보 기사 잠깐 봤지만 별로 확산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기사는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효과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확산은 안 되지만 일단 어떤 계기점을 만들었죠. 왜냐하면 지금 뭐 앞에 여성 두 분이 할 때 그냥 뭐 굉장히 뭐 미디어라든가 여당 쪽에서의 이 뭐 반응들이 그렇게 세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그것도 제1야당의 대표가 최초로 하니까 굉장히 많은 반응들이 나온 걸로는 하긴 외신에서도 다뤘어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요. 뭐 영국에서는 게리 올드만하고 비슷하다고 또 뭐 패러디도 나오고 그랬으면 이제 분기점을 지금 지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얼마나 자유한국당이 이것을 외연을 확산하느냐. 이제 그 힘이 사실 뭐 보수연대 말씀하셨지만 거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 순번을 정해서 지금 뭐 동참하시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뭐 동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같은 행동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결속력을 주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뭐 오전에 뭐 차명진 전 의원 등 뭐 삭발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매일같이 뭐 삭발이 있을 것 같아요. 정대 변호사.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뭐 황교안 대표는 이제 대표로서 뭘 했다 지금 분석이 돼 있는데 황교안 대표를 제외한 다른 분들이 지금 삭발을 계속 한국당 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이게 총선 구체적으로 뭐 공천용 뭐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사실. 제가 뭐 상대방 당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근데 아마 지금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많은 분들이 반대한다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반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반대인 것 같아요. 오히려 한국당 뭐 당원들이든 아마 일반 국민들 상대로 조사하면 오히려 나경원 원내대표 삭발하는 게 가장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지금 앞에 말씀처럼 이게 삭발이라는 건 하나 이제 보여주기라면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뭐 연대라든지 이걸 하려면 뭐 정체성이 맞든지 아니면 과거에 뭐 탄핵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하든지 가야지 이게 사실은 연대의 어떤 뭐 고리가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번 결심할 만한 것 같습니다. 연대 고리가 되려면 쉽게 생각하면은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들이 삭발하면 다른 당에 계신 분도 같이 삭발하면 뭐가 연대 같은데 지금 그런 거는 안 해요. 그냥 자유한국당에 있는 인물들, 그 정치인들 중심으로 삭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변호사 변호사. 아까 정대 변호사는 뭐 남의 당 얘기라서 조심스럽다 그러는데 뭐 총선용 아니냐 이 분석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삭발을 하신 의원 중에서 김문수 전 지사님이나 박인숙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연배도 그렇고 이제 정치를 이제 마무리하실 시기가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뭐 한 번 더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 하시겠다고 머리를 깎으시는 분들도 아니고요. 또 같이 강효상 의원과 깎았던 송영선 전 의원님도 특별히 뭐 정책 활동을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개인적인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긴 하지만 뭐 내년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어디 지역을 정해서 뛰시는 분들도 아니시고요. 그럼 뭐 강효상 의원님이나 그분은 뭐 이제 진부하시니까 뭐 총선용 아니냐 볼 수 있겠죠.
근데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지 않으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냥 그분들의 행위 자체를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정치적인 해석인 것 같고 또한 어쨌든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뭐 여론조사에 따라 결과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과반수 국민들은 반대한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대다수가 여전히 의혹을 가지고 있고 잘된 임명은 아닌 것 같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야당에서 저항의 표시로 청와대에서 전혀 말을 듣지 않겠다. 조국 장관은 사퇴하지 않겠다. 강하게 나온 입장에서 야당이 삭발하는 것을 두고 심상정 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말한 것 자체가 그야말로 막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당에다 늘상 막말한다고 하지 마시고 심상정 대표야말로 국민의 상당수의 의식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면 그게 막말이죠. 변함부 변호사 또 마무리를 심상정 대표의 말에 대해서 일침을 놓으시고 좀 비판을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아무튼 네 분 뭐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입니다. 패널 네 분의 한 방이 있는 분석을 들어보는 순서죠.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이렇습니다. 북한 지뢰에 다리를 잃었는데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이 됐어요. 보훈처에서. 이게 논란이 좀 있습니다. 어제도 정치권이 이 얘기를 좀 많은 분들이 좀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지금 2건 준비했는데요. 그 기사 내용을 소개하는 동안 네 분 패널께서는 이 상황에 대한 의견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북한 지뢰에 잃은 다리 전상이냐 공상이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상과 공상의 차이를 좀 명확하게 구별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기사 아랫부분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봐주시죠. 전상은요. 적과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에 입은 부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쟁 또는 전쟁 비슷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으면 전상으로 판정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요, 공상은요, 교육이나 훈련, 그 밖에 공무, 국가수호나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그러니까 군에서 훈련 받거나 아니면 무슨 수해 복구 이런 작업을 하다가 이제 다 부상을 입을 때는 그때는 공상입니다. 보면은 아무래도 전상이라 그러면은 뭔가 좀 전투에 더 가까운 상황이라고 느껴지잖아요. 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군인들은요, 전상을 조금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겠죠. 아무래도 이 분위기를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그런데 북한 지뢰의 2015년입니다. 2015년 수색 도중에 북한의 목함 지뢰로 인해서 부상을 입은 하재헌 중사 공무 중 상위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상이 된 겁니다. 근데요, 앞서서 군 당국에서는 전상이라고 판정을 먼저 했거든요. 근데 최종은 보훈처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게 전상에서 공상으로 간 겁니다. 논란이에요. 그런데 서남한 폭침 땐 전상, 형평성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나온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 논란이 되자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해서 살펴봐 주길 바랍니다라고 보훈처에 주문을 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이었어요. 관련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쪽입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문 대통령 목함지뢰 공상 판정에 법조문 탄력 해석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리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또 청원도 올렸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국방부 전상 판정 보훈처가 바꿨다. 이의 신청 내자 재논의하겠다.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정권 눈치나 보는 이 정권의 보훈처에서 결국 하중사의 명예마저 강탈해버렸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심사 과정에서 전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왜 인정해 주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마저 나왔다고 합니다. 전 정권 영웅 따로 있고 현 정권 영웅 따로 있습니까? 정권 지지층만 국민으로 여기는 문재인 정권다운 그런 편가르기입니다.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명백한 도발마저 북한과 무관한 사고인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그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 전원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네.
변함봉 변호사, 전상이냐 공상이냐 이 논란이에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논란을 보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예. 대통령께서 법조문 해석에 좀 탄력성을 둬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 가장 좀 우려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훈처의 입장을 들어보면 국방부가 해석하는 군 인사법과 보훈처가 해석하는 국가유공국법 시행령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다. 오히려 이 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과거 그 지뢰 탐지 당시에 발을 이루셨는데 그때도 공상으로 처리했다.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법질서가 통일이 안 돼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대통령께서 해석을 좀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가이드를 주시는 것은 상당히 잘못했다고 보여집니다. 기준은 이런 거고 명확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 대통령께서 이 사안을 직접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렇게 국방부와 보훈처가 해석하는 법이 다르다고 한다면 시행령은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국무회를 통해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국회가 아니라. 그러면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서 하든가 법질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리 시행령이라든가 법질서가 통일되지 않겠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니까 차제에 법 취지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이런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맞는 것이지 법조문 해석을 왜 그렇게 하느냐 탄력적으로 해라. 라는 것은 보훈처에서 가이드를 주는 것밖에는 안 되죠. 그러니까 보훈처도 재논의하겠다 해서 보훈처 입장에서는 이거 바꿔야 되나 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보훈처는 아이고 이거 받아들이는 얘기인가 보구나. 대통령께서 여론의 부담을 느끼셨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게 법 취지가 아니라 원님 재판밖에는 안 됩니다. 전 대통령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잘못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이뤘던 일인데 국방부는 전상, 보훈처는 공상 이렇게 뭐 바뀐 게 뭐 그거는 변론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어제 그렇게 지침 비슷한 이런 주문을 한 게 그 자체는 좀 생각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시영탁 변호사,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뭐 그거 지적은 이제 일리가 있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법으로 엄밀하게 본다 그러면 뭐 우리가 정전 상태 중이니까 항상 전쟁 중이지 않냐 그러면 뭐 대한민국에서 모든 군인의 어떤 상처를 입으면 다 전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그전 사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이제 지뢰 제거 작업으로 상처를 받은 분들은 이제 공상 처리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천안함 말씀을 하시는데 천안함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북한과 북한 그 어뢰의 어떤 공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뭐 전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정치적인 문제라고 지금 좀 끌고 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뭐 그전 정부냐 이전 정부냐 문제가 아니라 어떤 원칙의 문제거든요. 법이라는 거는 경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사례를 보건데 이게 왜 아마 저분도 이 제기하는 게 그럼 만약에 이전 정부에서 했으면 이게 전상이 아니었겠냐 하는데 그렇게 접근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아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말씀도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땐 제가 보기에 공상이 맞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지뢰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천안함처럼 그런 걸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단순한 일반적인 지뢰 작업과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든가 이런 공격으로 그걸 볼 것이냐.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만약에 밖에서 설치된 뭐 평상시에 설치된 지뢰 작업이었다면 뭐 공상이 맞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뭐 어쨌든 북한에 어떤 소행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거를 물론 제가 보기에도 근본적으로는 아마 법 개정의 문제이지 이게 해석 자체로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법이 정해 있으면 그 틀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무원한테 이렇게 해석해라 저렇게 해석해라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국회에서 먼저 해결을 해주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원칙적인 해결인 것 같아요. 변원봉 변호사나 형대 변호사가 약간 결이 다르신데 공통점은 이거는 좀 법으로 좀 명확하게 할 필요 있다. 이 부분 두 분이 뭐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으네요. 법 해석이 좀 애매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자, 최영호 고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지금 휴전 중입니다. 전쟁통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통문 앞에다가 북한군이 와서 매설을 한 목감지뢰를 밟은 건데 이게 전쟁이 아니고 거기 도발이 아니면 뭐가 도발이야?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공격의 의도가 있고 도발이다. 그냥 합동참모본부에서 이건 북한의 소행이라고 자료까지 낸 거예요. 그거를 이제 뒤집은데 아까 나경원 대표가 얘기하듯이 왜 전 정권의 영웅이라고 뭐 이건 줄 수 없다는 그런 논의까지 벌어진 사태가 진짜로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보훈처에서 국방부에서는 전상인데 보훈처가 공상으로 결정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소위 말하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으려는 그런 뜻이 굉장히 많지만 이 뭐 단순한 수색 작전이 아니고 이것은 적이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지뢰를 밟은 건데 저쪽에서 치고 온 건 전쟁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 휴전 중인데 그런 것들이 진짜 일관성 있게 내려져야 되는데요. 뭐 법 질서를 떠나서 상식적인 선에서도 이건 뭐 전상이 맞죠.
좀 이거는 전상이다. 전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정우과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천안함 같은 경우에는 예. 전상으로 했는데 예. 이 목함 지뢰는 예. 북한 것인데 왜 이게 공생이 되느냐는 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 그 점은 앞서 그 두 변호사께서 지적했듯이 예. 법주문의 그 어떤 미흡, 해석의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규정과 원칙이 있을 테고 예. 공무원들이 저는 뭐 어떤 정치적 해석 속에서 예. 그 규정을 임의대로 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을 좀 반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좀 이 규정의 예. 그 탄력성이 너무 많이 가미된 그런 조항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예. 점에 대해서는 좀 고칠 필요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사실 보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그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예. 뭐 과거의 역사적인 과정에서도 그렇고 예. 이것이 즉흥적이나 감정적으로 또는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해석으로 다가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법에 미비가 있으면 그 점에 대해서 예.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가닥을 정리해 나가지 맞는 것이지. 예. 그게 뭐 A라는 사안 자체를 하나를 가지고 또 너무 지나치게 해서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잉태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예. 여기서 그 문제 제기하는 형평성 문제가 과연 정말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나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과연 그런 발언이 실제 있었던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지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그런 걸 좀 따져볼 네. 뭐 사실 유무에 보이네요. 대해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보여지는 거예요. 예. 사실 뭐 21세기 그리고 요즘 많은 이제 젊은 분들 얘기한테 뭐 충성 이런 얘기하면 이 무슨 뭐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 하지만 보훈은 사실은 국가의 존재 이유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왜 충성을 하는가 그게 사실은 보훈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요 좀 명확하고 누가 봐도 아 맞구나 뭐 이런 상황으로 좀 가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근데 약간 이게 좀 논란이 붙어서 이게 좀 약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이번엔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는데요.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과거의 인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입니다. 오랜만에 기사에 요새 연일 등장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국민일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입니다. 어깨 수술 뭐 했는데 병원 측에서는 뭐 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2개월에서 3개월 재활이 필요하다. 뭐 수술해서 수술 회복하는 거는 한 2주 정도면 되지만 그 이후에 재활 기간이 최대한 3개월 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사실은 뭐 본질은 아닌데 이런 얘기 묻는 분 많으시죠. 병원비는 누가 되나? 이겁니다. 병원비. 근데 여기 설명이 돼 있군요. 여기 보시면 당분간 하루 327만 원 VIP 병실에 입원되는데 병원비는 본인 부담이랍니다. 본인 부담. 그리고 50견, 관절염 등 4가지 질환이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뭐 어깨를 한쪽에 했는데 다른 쪽 어깨도 뭐가 좀 뭐 질환이 있답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하고 있는데 그것도 수술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나 봐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병원비 얘기가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끝에 부분인데요.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는 VIP 병실은 면적이 188제곱미터, 평형으로는 57평, 거의 60평입니다. 굉장히 넓군요. 저희 한 스튜디오 규모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60평이면요. 그럼 60평, 57평으로 하루 327만 원을 내야 한다. 고가입니다. 병원 관계자는 수술 경과에 따라서 그보다 작은 병실은 절반 정도 가격입니다. 한 30평 되고요. 하루 이용료가 160만 원 정도 되는데 뭐 이 병실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다른 기사에서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그 병실 좀 작은 데로 좀 옮겨달라고 요청도 있었다 그러네요. 그리고 입원 비용은 박 전 대통령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그의 변호인인 유영아 변호사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유영아 변호사만 그 병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뭐 영상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거든요. 어제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일 오늘 오전 8시 26분에 병실에서 수술실로 입실하였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10시 30분에 마쳤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되었지만 후에 재활 치료나 이런 것이 중요해서 구치소 직원분들과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 또 그쪽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보안이나 원칙이 있는 거니까 또 특혜를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제가 봐서
크게 문제가 없을 때까지 생각하고 있어서 기간은 한 2, 3개월 보고 있습니다. 수료비와 이동비가 상당히 많이 될 것 같은데 비용은 어떻게 부담되는지? 비용은 잘 모릅니다, 제가. 비용은 본인이 부담이십니다. 병원비 치료비는. 네. 뭐 병원 관계자들이 차례도 나서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최양호 교수님, 사실은 그 앞서서 형 집행정지 신청이 있었는데 2차례 거절됐어요. 검찰 측에서 거절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허가를 해줘서 이렇게 수술을 받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면 재활기가 끝난 이후에 다른 쪽 어깨도 조금 수술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이 있나 봐요. 그렇다면은 재활까지 마치고 다시 구치소 돌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또 할 가능성.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 가능성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지금 예. 한 팔로만 2달 정도 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악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가능성도 높습니다만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원비 이런 게 사실 굉장히 고가입니다, 지금. 160만 원짜리 한 달 쓰면 5천만 원이에요. 그 300만 원이 넘는 거 한 달이면 거의 1억에 이던데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런 부분들도 어떤 건강보험이 되시는지 이런 것도 이거는 이런 병실은 건강보험 안 되겠죠. 모르죠. 또 65세 이상 지나셨으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 건강 우리가 정치적인 걸 빼고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하시는 거는 다 하시기를 다 국민들은 바랄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쾌유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비용 같은 것들이야 이제 주변에서 다 잘 이제 알아서 하고 안 되면 분납을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걱정이 안 되고 일단은 다시 신청하는 부분들은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변호부 변호사. 네. 최대 3개월을 병원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게 21층 굉장히 높은 층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접촉할 리 없지만 그 병원 근처에 벌써 이제 지지자들 그리고 또 때는 또 반대자들도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집회가 열리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일 것 같아요. 이게 또 갈등으로 또 비춰지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어쨌든 병원에 계신 분이니까 그런 갈등은 없었으면 싶은 마음이 들고요. 통상적으로 구치소에서도 이제 의사가 있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병이 나거나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치소 내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거나 조금 중한 병일 경우에 이제 외부 통원 치료를 하게 되고 그 경우에는 환자 본인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걸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절차를 밟으셨던 것 같고 또 이제 일각에서는 왜 이렇게 60평 내에 넓은 병실을 쓰느냐. 사실 어차피 전직 대통령이고 수용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상의 문제도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6인실에 들어가는 건 당연히 안 될 것이고 일반 1인실에 경호 때문에 들어가더라도 다인실을 쓰기는 또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일반 1인실을 쓸 경우에는 또 경호원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교도관들이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이제 본인도 비용 부담이 상당하시니까 이미 지금 추징 보전 조치 때문에 본인 재산에 대해서는 처분권이 상당히 제한돼 있으시거든요. 재산은 몇십억 있다고 하시지만 벌금비 자체가 지금 200억, 300억이 있기 때문에 본인 재산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라서 경제적 문제를 고려해서 이제 병실을 줄이는 그런 여러 방향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본인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지지자들이건 반대자들이건 어쨌든 그 죄는 믿더라도 일단은 치료가 우선이고 다른 환자들도 있고 하니까 당분간 병원 앞에서 그런 지지나 반대 의사표시를 좀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됐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죠. 다만 경호는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경호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1층 VIP 그 층으로 이동을 하고 아마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순실 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최순실 법치 내로남불 바로잡겠다. 이 무슨 소리입니까? 국정농단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 지금 재판도 받고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근데 법치 내로남불을 바로잡겠다. 안민석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민석 의원이 과거에 페이퍼 컴퍼니 수백 개 그리고 재산과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문제 삼은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피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좀 내용이 좀 더 소개돼 있는데 이렇습니다. 17일 어제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그 고소장에 담긴 내용입니다. 최 씨에게 수백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 일부가 최 씨 일가로 흘러들어갔다 등 안 의원이 발언했던 최 씨 관련 의혹들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문제 삼은 거예요.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순실 씨는 또 이런 얘기도 여기다 남겼습니다. 과거 내 딸은 사위가 칼을 맞는데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은 딸에게 기자들이 찾아온다고 하자 울면서 신변보호 요청을 하는 것을 봤다. 지금 또 여기다가 이게 조국 장관 얘기를 섞어놨어요. 사람에 따라 다른 기준과 판단을 내리는 법치의 내로남불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형대 변호사, 뭔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최순실 씨가요. 과거에 최순실 씨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의 공분을 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지경에 놓였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시를 보면요. 아마 안민석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제 정유라의 말을 추적하는 역할에 독일까지 가고 그다음에 미국까지 가면서 어찌 보면 이 사건의 이제 국정농단 사건을 파헤치는데 굉장히 일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고소한 내용은 이제 허위 사실에서 아마 제가 보기엔 두세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이제 뭐 통치자금,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이 흘러갔다. 그다음에 뭐 그 금액이 뭐 조단이다. 지금 그다음에 뭐 수백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안민석 의원이 만들어내는 얘기는 아니에요. SNS상이라든지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던 얘기들인데 그 얘기를 이제 공식석상에서 했다. 이래서 문제가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게 허위냐 아니냐도 물론 밝혀야 되겠지만 그 전에 아마 이게 굉장히 이제 많이 특히 이제 박정희 대통령 통치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미국의 무슨 뭐 보고서에도 있던 얘기라서 여보게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운 것 같고 아마 개인적인 그런 감정 이게 특히 이제 그 딸과 관련된 문제에서 감정이 아마 지금까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 변호사 뭐 법조인이시니까 이 고소권 그리고 최 씨의 주장 뭐 내로남불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현 변호사님 말씀처럼 국정농단 때 안민석 의원이 상당히 앞서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억감 정도 있을 수는 있긴 하겠죠.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서 너무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현 변호사님께서 뭐 미국의 보고서에도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자금의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미국 보고서에 나와 있는 얘기는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자금이 스위스에 일부 있는 것으로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였던 거지 그 자금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갔다는 얘기까지는 없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문제 삼는 것은 박정희의 통치자금이 우리 아버지한테 와서 나한테 와서 내 재산이 됐다. 그거는 전혀 허위의 사실이다. 수백 개의 페이퍼 컴퍼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드러내봐라. 마치 내가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자금을 물려받아서 우리가 뭐 박근혜 대통령의 엄청난 배후 세력이고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수백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물론 인터넷에 그런 얘기도 있긴 했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그 법에 보게 되면은 잘못된 허위 사실을 본인이 리트윗하거나 재공개할 경우도 분명히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최순실 씨는 안민석 의원이 그렇게 공인으로서 그렇게 부적절하게 자신의 국회의원 지위 때문에 안민석 의원이 그런 발언을 인터넷상에는 카더라를 얘기를 하더라도 더 신빙성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분의 문제를 삼는 것이고 안민석 의원은 단순히 선동을 넘어서 그게 얼마나 진실된 것이 얘기를 하지 않으신다라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셔야죠. 아무튼 좀 이렇게 됐는데 지금 가만히 이상을 보면요. 조국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과 여러 가지 뭐 후폭풍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영향을 좀 미치는 게 아닌가. 만약에 조국 장관 문제가 없었다면 최순실 씨가 이렇게 나섰을까 싶기도 하네요. 지금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으니까요. 최영우 교수. 아니, 근데 문제는요. 최순실 일가가 갖고 있는 재산의 규모에 대해서 더 수사가 진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얼마 가졌는지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왜 검찰이 거기서 끝냈을까? 그럼 그때 재산이 이런 게 있고 하면은 다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꾸만 쌓이고 뭐 이런 행위들에는 항상 시기적인 적당성이 있는데 그 동력을 이번에 딸로 찾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일이 있어하는 것까지 저희가 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서울에 관한 얘기네요. 여기 보시면 매일경제입니다. 늙고 쪼그라드는 서울, 인구 1000만 붕괴가 눈앞이다. 서울 고령사회 첫 진입이다. 작년에 1004만 명, 뭐 1000만 턱걸이, 그러니까 1004만 명에서 1000만 명 겨우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65세 인구가 14% 넘어서, 이건 좀 고령사회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젊은 인구가 많아야지 도시가 활기차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구 감소 원인은 높은 집값이다. 작년에 경기도로 36만 명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36만 명이 떠나지 않았으면 인구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수록 활력을 잃는 도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글쎄요. 이거 정우갑 위원님. 어떻게 보면 심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집값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인구 문제는 비단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출산율이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낮은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같은 점이 저는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기사에서 지적했듯이 집값, 주거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 점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1000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서울시 하나의 상징적인 인구 숫자였는데 그것이 무너진다는 것은 내년 정도면은 1000만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전체적인 뭐 지형 상황에도 인구 분포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어쨌든 간에 뭐 높은 집값 이런 문제는 모두가 지금 고통받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완화 얘기도 하고 일각에서 지금 현재 정부의 어떤 부산 정책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고 그런 점들을 좀 면밀히 보고 또 전반적으로는 저는 출산율을 어떻게 하면 좀 장려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측면에서 이민 제도를 어떻게 하면 또 새로운 접근을 해서 인구를 유입할 것인지 생성 가능 인구를 유입할 것인지 이게 전반적으로 인구 문제는 아주 심도 있게 볼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서울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고령층 인구가 늘어난다는 부분,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약간 고민할 지점인 것 같아요. 송 대표는 사실 말씀. 잠깐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아마 이제 서울에 살던 분들이 전세 살다가 경기도로 오면 집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 반대로 서울로 가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경기도에 집을 팔아가지고 서울 가서 전세를 얻을 수 있느냐? 지금 절대로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 순환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나오는 건 되는데 진입은 안 되는 상황이라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집값 문제가 가장 크죠. 근데 사실은 어찌 보면 뭐 이건 뭐 수요 공급의 원칙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집값이 싸고 더구나 또 서울에 새 아파트를 공급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오래된 아파트인데 새 아파트에 살던 분들이 다시 또 한 아파트에 가서 살기 어렵거든요. 그래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인구가 사실은 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좀 떨어지면 아마 새로 또 유입되는 인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집값이 빠지면 서울이 다시 조금 젊은 인구들이 들어올 것이 한데 지금 안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삼성과 LG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삼성의 QLED, LG의 OLED, TV를 말합니다. 이른바 8K TV, 화질이 가장 좋다는 TV가 8K TV인데 각각 삼성과 LG가 내놨는데 지금 서로 뭔가 맞서고 있어요. 불붙은 기술 논쟁이다. LG는 삼성 TV를 보고 화질 선명도 나았다. 이거 문제 많다. 그러면서 공격을 하는데 이게 두 번째 공격이에요. 어제는 막 TV까지 갖고 비교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자 무대응하던 삼성 정면 반박합니다. 화질 좋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무슨 소리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서로의 제품에 대해서 문제점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본인들은 아마 치열한 경쟁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경쟁하면요. 아무래도 품질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좋은 거 사면 됩니다. 그리고요. 경쟁하면 가격이 싸지게 되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볼 거 없는 경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갖고 논평은 못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입니다.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은상어입니다. 커다란 눈에 특이하게 생긴 이 생선,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은상어입니다. 빛이 거의 없는 심해에 살아서 이에 적응하기 위해 큰 눈을 갖게 됐다는데요. 지구상에 약 3억 년 전부터 존재했다고 알려진 이 은상어를 최근 노르웨이에서 한 청년이 낚아올렸습니다. 그는 생선의 정체를 알았지만 이미 죽은 상태라 집에 가져가 튀겨 먹었다는데요. 어쩌면 귀한 해양 연구 자료였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두 번째 이슈 태그는 김진달래입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예시카 폴피에르드, 한국 이름은 김진달래입니다. 1971년 생후 9개월 만에 스웨덴으로 입양된 그녀는 4선 의원을 지낸 정치인인데요. 그리고 지난 5월엔 유럽의회 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계 입양인 출신으로는 처음이죠. 그녀는 나중에 한국 주재 스웨덴 대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밝혔다고 하네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커피 5잔입니다. 여기 분유 대신 하루 1.5리터의 커피를 마신 아기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생후 14개월 된 아기 얘긴데요. 이유는 분유 살 돈이 없어서였다고 합니다. 사연을 접한 현지 보건당국은 해당 가정을 방문해 분유와 비스킷을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아기는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저 아기가 먹은 커피가 이른바 이제 믹스 커피로 보이는데 그럼 뭐 분유 성분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그렇죠. 아이한테 커피를 먹어서 주식으로 커피가 된 거예요. 이거는 좀 안타깝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